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저희에 대한 소개는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하는 특강 제목은 통일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자세인데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통일의 의미, 제2강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 제3강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제4강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제5강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강 통일의 의미.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 아들이 군사학을 전공하는데요. 얼마 전 아침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 통일과 통합의 차이점을 아나? 아들, 대답하기 싫습니다. 나 왜? 아들,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는 기초적인 것만 질문해서 기분이 나빠요. 나 그럼 말하지 마. 아침을 먹고 서재로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아들이 서재 문을 열고 얼굴만 빼꼼히 내밀더니 아버지, 통일과 통합의 차이점이 뭔데요? 나는 아들에게 통일과 통합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통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통일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침, 영어로 유니피케이션이죠.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침, 인터그레이션이죠. 이해가 잘 안되죠?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통일은 원래 한 개였다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것을 다시 한 개로 합치는 것을 말하고요. 통합은 처음부터 2개 이상으로 존재한 것을 한 개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통일, 이 말 들어보셨죠?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신이 집중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정신은 하나라는 의미죠. 그런데요, 보통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해도 온갖 잡념이 생겨 정신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정신통일. 원래 하나에 집중되었던 정신이 둘 이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부서통합, 이 말 들어보셨죠? 원래부터 존재했던 2개 이상의 부서를 하나의 부서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통일이 아니라 부서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남북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남북한은 원래 한 개였죠. 남북한이 건국되기 이전에 조선이라는 통일국가가 존재했습니다. 화면에서 왼편 사진을 볼까요? 1402년 좌의정 김사형과 우의정 이무가 발의하고 정오품인 의정부 금상인 이회가 제작해서 태종에게 바친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의 이름은 혼일 강리역 대국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일본의 36년 지배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된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국가였던 조선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을 볼까요? 유럽은 원래부터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죠. 그래서 유럽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 통합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에서 통합은 완전히 배제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 전과 후에 통합 과정이 있어야 완전한 통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통일을 진행하기 전에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남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해 서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남북이 다른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기준으로 통일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는 통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할지라도 남북한은 원래부터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하나로 합쳐져야 완전한 통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교육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통합은 통일의 상위 개념이다. 통일은 통합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 통합은 원래 두 개 이상인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 남북관계에서 바람직한 통일은 통일 전 정지작업, 즉 사전통합이 필요하며 통일 후에는 세부적 차이가 합쳐지는 통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1강 통일의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2강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료를 봤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작사자는 안석주, 작곡자는 안병원입니다. 가사를 읽어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동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일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 때문이죠.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 간 통일이 얼마나 어렵고 긴 여정인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죠? 1989년, 즉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경제 현황입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 단위는 10억 달러입니다. 서독이 1317.0, 동독이 135.5, 서독이 동독보다 약 9.7배 많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 단위는 1000달러입니다. 서독이 21.3, 동독이 8.2, 서독이 동독보다 2.6배 많습니다. 서독과 동독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통일 이전 두 국가 모두 경제적 강대국이었죠. 서독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동독은 세계 10대 공업강국. 그런데요, 독일의 통일 후 통일 독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독의 총자본을 산출해보니 당시 존재하던 동독 총자본의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독의 통일 후 통일 독일에 필요로 되는 동독의 자본은 동독 총자본의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통일 독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서독에 존재하던 자본만으로 통일 독일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010년에 독일은
아젠다 2010 정책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죠. 남북 통일도 독일의 경로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독일은 통일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돈으로 3천조 원가량을 통일 비용으로 쏟아부었고요. 2030년까지 다시 20년 동안 약 3천조 원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통일 비용은 40년 동안 6천조 원, 2021년 화폐 기준으로 약 45억 유로가 드는 겁니다. 독일의 1년 예산이 4,143억 유로이므로 통일 비용은 1년 예산의 약 10.4배가 됩니다. 남북한의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추산하는 기관마다 상이하기는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통일 비용은 800조 원 이상, 국회 예산처 추산 통일 비용은 2,300조 원 이상, 통일연구원 추산 통일 비용은 3,440조 원 이상, 한국개발연구원 추산 통일 비용은 3,390조 원 이상. 어쨌든 2021년 기준 남한의 1년 예산은 약 558조 원, 남북한의 통일 비용을 4천조 원으로 잡아보면 통일 비용은 1년 예산의 약 7.2배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이 이러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셨죠? 2018년 11월 28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997년에 발생한 IMF 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되는 과정을 잠시 볼까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물가는 약 4에서 7% 정도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연평균 7.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1990년 이후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고 1996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악화하였죠. 그런데도 해외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제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외환 보유고도 증가하는 추세였죠. 1997년에 들어서서 한보 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우성과 산미가 도산하는 등 재벌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도 남한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점차 상실되어 갔죠.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기피하고 국제결제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9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매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곧 진로, 건영,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퇴출당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시작되면서 남한에서도 불안정한 조짐이 나타났죠. 1997년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에 이어 필리핀의 페소화 폭락 등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외환 위기가 확산하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과 구제금융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95억 달러 그리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아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죠.
2001년 8월 23일 남한 정부는 IMF 관리체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도 전액 상환했고요. 남한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IMF 상황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왜냐고요? 남한의 경제가 북한의 경제를 커버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볼까요? 남북한의 경제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명목 국민총생산, 즉 명목 GNI를 보면 북한 35조 6천억 원, 남한 1935조 7천억 원, 남북한의 격차는 54.4배죠.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즉 1인당 GNI를 보면 북한 140만 8천원, 남한 3,743만 5천원, 남북한 격차는 26.6배죠. 일단 남한의 경제 규모는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고요.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한의 18분의 1 수준이죠. 지금 당장 통일이 되면 독일보다 적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남한이 총자산이 거의 없는 북한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는 세계은행이 순위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죠. 즉 UN 기준 세계 193개 국가 중 최하위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형편없는 경제, 북한을 커버할 수 없는 남한의 경제,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19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IMF 구제금융 이전 국가의 부도 위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남한의 경제가 더 성장해서 통일국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2강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 유익한 방송이 되었는지요? 그럼 제3강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첫째,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남북한 동시 총선거죠.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의 독립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죠. 소련은 주둔군 동시 철수와 한반도에서 자력에 의한 정부 구성, 미국은 미소 점령군 주관하 총선거 실시, 그리고 UN 임시위원단의 선거 감시와 UN 총회 보고.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에서 소련의 제안이 부결되고 미국의 수정안인 UN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가 채택되었죠. 내용을 잠깐 볼까요? UN 조선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인구 비례에 따라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며 점령국들과 90일 이내에 철군 문제를 협의한다. UN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48년 1월 8일 총선거를 위해 UN 조선임시위원단이 38선 이남에 들어왔지만 소련의 반대로 북한으로 진입할 수 없었죠. 이에 UN 소총회, 즉 정치위원회가 접근 가능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결의했죠. 이에 1948년 5월 10일 38선 북쪽 의석 100여 개를 비워두고
200명의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부를 수립한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죠. 이로써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게 됩니다. 미국은 38선 이북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국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소련과 중국의 남진을 방어하기 위해 38선 이남에 친미 정권을 세울 목적으로 유엔을 앞세워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의 방북을 시도한 겁니다. 미국의 철저한 계산과 친미파인 이승만의 이익이 합치한 결과죠. 남한 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 정부의 공식 통일 정책은 유엔에서 결의된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인데요. 6.25 전쟁 후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 북한이 남침하여 3년간 전쟁의 고통을 주었기에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은 수복의 대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군비 원조로 남한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증강되어 북한의 군사력을 추월한 것도 북진 통일을 채택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죠. 둘째,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즉 무력을 통한 북진 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 감시하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이후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기는 했죠. 바로 유엔의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통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죠. 외교부에 통일과라는 부서가 있었을 뿐이었고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게 다였고요. 현안이 있을 때 장면 총리가 직접 해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면 과제와 비현실성 때문이죠. 당면 과제가 무엇일까요? 장면 정부는 4.19 세력에 무임승차한 정부였죠.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도 힘겨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불법 행위를 한 자유당 인사에 대한 처리,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경찰과 군부에 대한 정화작업, 부정축제자 단죄 등 4.19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통일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헐벗고 굶주린 국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으므로 장기 과제인 통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현실성이란 무엇일까요? 장면 정부의 출범일이 1960년 8월 19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와 국민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간주하고 통일 정책을 구사하는 게 현실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셋째,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방공체제의 재정비 및 강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을 내세웠죠. 1966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연두교수를 보면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 통일로 바뀝니다. 빈약한 정통성, 즉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업적을 쌓아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선평화 후 통일로 다시 바뀌고 이러한 기조는 박정희 정부 내내 계속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경축사에서 선평화 후 통일을 꺼내 들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한 남북 간 합의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을 내세우게 되죠. 1973년 6.23 선언에서는 평화 통일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UN 및 국제기구 가입에 찬성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1974년 8.15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통일을 위한 평화정착 및 남북대화와 교류, 남북 간 총선거를 위한 신뢰 조성과 동질화 촉진,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이 바로 그것이죠. 박정희 정부가 성건설 후 통일에서 선평화 후 통일로 전환한 이유는 경제개발이죠. 1970년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시기인데요. 남북한 갈등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험지역이 되면 외국의 투자와 수출입이 위축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이죠. 넷째,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원칙은 평화이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 민주, 자유, 복지국가이고 통일 과정은 민족 자결 및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이죠. 이는 1982년 1월 22일의 국정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민족 화합을 기초로 남북한 대표자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족통일협의회가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남북한 총선거를 거쳐 통일공화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전두환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넣은 겁니다.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 제4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다섯째,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은 1988년 7월 7일에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즉 77선언에서 시작되죠. 77선언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으로 6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6대 정책 추진 방향을 볼까요? 하나,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둘, 이상가족 문제의 적극적 해결. 셋, 남북 간 교육 개방. 넷,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육 불반대. 다섯, 남북 간 대결 외교 지향 및 국제 무대에서 협력과 지원. 여섯, 북한과 남한 우방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노태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제창한 이유는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서 대북한 우위,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화해적 관계라는 국제 환경에서 남북 간 대결 완화와 남한 주도의 대북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되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 통일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고 통일 방법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여 발전시킨 후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상태를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전하여 현재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됩니다. 그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철학 및 접근 시각입니다. 통일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를 배격하며 남북한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통일로의 접근 시각은 민족 공동체 개념입니다.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 및 공동생활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통일 원칙인데요. 자주, 평화, 민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주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과 남북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이고, 평화는 전쟁과 전복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며, 민주는 통일 과정과 통일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고 통일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로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과정입니다. 제1단계 화해 및 협력.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적대와 불신을 줄이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제2단계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의 남북연합. 남북이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정진한다는 겁니다. 즉 신뢰 구축, 평화 정착, 민족 동질화를 만든다는 거죠. 제3단계 통일국가. 통일헌법 제정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국회 및 통일정부를 만들어 남북한을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물론 통일국가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통일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 김영삼 정부는 통일 정책을 완성한 시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3강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유익하게 시청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강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남한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입니다. 제3장에서 분석했듯이 남한의 통일 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 완성이 되었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제1단계, 즉 남북한 간 화해 및 협력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일명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데요. 이 햇볕 정책은 이솝 우하에 있는 해와 바람에서 나왔죠.
간단하게 볼까요? 해와 바람이 누가 센지 다투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를 기준으로 힘의 우열을 가리기로 했죠.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불어제꼈지만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었고 나그네의 옷은 조금도 벗겨지지 않았죠. 다음으로 해가 났었죠. 해는 뜨거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나그네는 더워서 외투를 벗었죠. 해는 이겼다고 크게 웃고 바람은 기분이 상해서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솝 우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힘으로 누르기보다 온화한 태도로 대하고 직접적인 대북 지원과 원조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도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개방을 끌어내는 정책을 선택했죠.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정상회담 마지막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죠.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을 합해 24억 7,065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2002년 10월 3일에서 5일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하죠. 방북한 켈리 특사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북한을 잘 관리해 안정적인 대북관계를 이끌었다. 이러한 긍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건너간 지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죠. 판단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평화를 통한 번영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정상회담 마지막 날 1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14 남북공동성명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죠. 내용은 6.15 남북공동선언 고수,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 종전선언 추진,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와 확대 발전, 사회문화 분야 협력, 인도주의 사업 추진, 해외 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을 합해 43억 5,632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노무현 정부의 평화를 통한 번영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을 잘 관리해 안정적인 대북 관계를 이끌었다. 이러한 긍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건너간 지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고요. 긍정과 부정은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대북 정책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죠.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한 부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난항을 겪게 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담과 아셈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햇볕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맞춤형으로 봉쇄하겠다고 했을 때 지난 역사에서 봉쇄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여 미국의 입장을 단념시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미 정책과 대북 정책을 분리했으며 장기적 비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상황을 그때그때 돌파하는 스타일이었죠. 즉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성했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국가의 자주권과 자주 외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 사례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지만 당시 파병 외교는 아주 효율적 외교였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구조로 회귀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국제 무대라는 현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인 상생공영 그리고 상생공영의 조건인 비핵개방 3천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즉 상생공영이 무엇일까요? 남북 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어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에 전제 조건을 걸었죠. 바로 북한의 선변화, 즉 비핵개방 3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 폐기가 진전되는 상태에 따라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등의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됩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비핵개방 3천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평화 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결심을 보여주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남북 고위급 회의 설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일괄적 해결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 구상도 비핵개방 3천이 기본이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 타결 방식을 볼까요? 육자회담으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적 지원을 본격화한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한다. 일괄 타결에는 핵 포기의 결단을 보여주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 요소는 5개국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북한의 선변화를 전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남북한의 자존심 싸움과 북한 버릇 고치기,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무력 도발도 감행했죠.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에 대북 제재를 가했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바로 5.24 조치의 내용이죠. 이후 남북관계는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지원은 19억 7,645만 달러, 전임 노무현 정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2005년 5월 23일에서 28일까지 5박 6일인데요. 당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밥상론을 들고 나왔죠. 밥상에 밥, 국, 반찬, 찌개 등을 다 올려놓고 식사하듯 북핵 문제도 핵 포기 시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 핵개발 강행 시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는지를 제시한 후 북한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죠. 바로 이 밥상론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살펴볼까요? 튼튼한 안보 속에 약속을 지킬 때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 여기서 튼튼한 안보는 남한의 군사력 강화를 의미하고, 약속을 지킬 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말하며, 교류와 협력은 말 그대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입니다. 요약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게요.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면 대북 지원 등 적극적인 화해 정책을 펼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의 교집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비핵화 후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호전적 자세를 버리면 교류 및 협력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원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거니까요. 북한이 변하면 교류하고 협력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대북관계 단절로 이어졌죠. 북한의 변화 후 교류 협력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는 안 먹혔다는 증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한의 자존심 싸움과 북한 버릇 고치기, 이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으며 핵실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민간 NGO와 기업의 대북 교류와 협력 금지, 그리고 6.15 관련 남북 공동행사 금지 등 제재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에게 먹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죠.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이러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계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이죠. 세부적으로 볼까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 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한 후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파탄이 나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한이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죠. 제1차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 제2차는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 제3차는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 평양의 노동당 청사와 백화원 초대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내용은 경제협력, 다양한 교류,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입니다. 물론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북미회담의 성공이었죠. 미국 주도의 UN 대북제재 결의안이 해제되지 않으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서방의 도움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 무역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정상회담 요구에 응하고 세 차례나 합의문에 서명한 이유가 뭘까요? 남한이 북미회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한도 협력한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러나 도리어 문재인 정부에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4건 이상 나왔고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고압적 자세로 대했고요. 김정은은 트럼프의 홍보에 이용되었을 뿐이었죠. 북한이 보기에 북한의 처지에서 남한은 미국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겁니다. 이게 바로 남북관계가 파탄난 원인이죠.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업적을 쌓기 위해 북한을 이용했거나 남한이 미국을 중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북한의 시각에서 남한은 의미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서 남북관계로만 보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4강에서 남한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즉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했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5강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전쟁에 대한 이해입니다. 6.25 전쟁에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남한에서 군인 99만 명과 민간인 99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공업시설 42%, 농업시설 27%가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 61만 명과 민간인 268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공업시설 60%, 농업시설 78%, 광업시설 8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92만 명, 유엔군 16만 명이 희생되었죠. 지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 6.25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개수 비교로 남한이 북한의 70에서 80% 수준, 화력 점수로 남한이 북한의 90에서 110% 수준, 국방비 누계로 남한이 북한의 3배에서 8배 수준,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방비 누계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만큼 군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하여 주한미군이 남한 군사력의 78% 수준입니다. 전쟁 시 미군 함정 160척과 2000여 대의 항공기를 포함하여 69만 명의 병력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죠. 문제는 북한이 전격전을 감행할 때입니다. 대포, 미사일, 전폭기 등의 공격으로 수도권이 50% 이상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의 열세로 북한 보병의 휴전선 돌파는 불가능하며 남한의 군대가 곧바로 휴전선을 돌파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이 없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이 있는데요. 바로 2010년 6월 15일에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문정인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쟁 비용 3조억 달러, 전후 복구 비용 1조억 달러, 통일 후 재건 비용 2조 7천억 달러, 총 약 6조 7천억 달러가 들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가 망하는 수준이죠.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남한은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전쟁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남한의 물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이들이 50% 이상 소멸한다면 재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며 재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수십 년 이상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남한은 폭망 상태가 되죠. 남한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려면 남북한의 대립과 이로 인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려면 1970년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현재 수준 이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을 하려면 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국민 사이에 전쟁은 폭망, 평화는 번영이라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한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남 정책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갈 것이고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적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고 통일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했죠. 김대중 정부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다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주적을 삭제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일자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았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2006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터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1차적 안보 위협이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빠졌죠. 대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국방의 목표는 외부적 군사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18년보다 더 정제된 문장으로 다듬어졌죠. 북한에 대한 국방백서의 인식은 북한은 주적이다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남한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면 북한은 적이지만 평화적 태도를 가지면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간주하면 북한은 대립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평화통일은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불가능해집니다. 북한을 같은 민족이 세운 국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국가,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싸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욕을 합니다. 다른 차량이 나의 경로를 방해하면 창을 열고 욕하거나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와 싸움질하여 상대의 지지를 깔아내리려고 합니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용서를 통한 화합,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통한 해결, 이러한 좋은 해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갈등, 분쟁, 싸움보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이 일상화되고 경향화되면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에서 갈등, 분쟁,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갈등, 분쟁,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초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와 토론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이 정착되면 갈등, 분쟁, 싸움이 생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며 갈등, 분쟁,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초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상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최선의 수단이죠. 상대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대화와 토론을 하면 상대의 주장과 전략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일방성과 편향성이 제거되고요. 내가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았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결과 상대와 교집합을 찾게 되어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화와 토론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에서 자기 주장만 주야장천 외치게 되죠.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결정 원리, 즉 다수결의 원칙. 이 다수결의 원칙은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공동체는 남한과 북한이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집합을 도출하고 도출된 교집합의 범위를 넓혀가야 가능해집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교집합을 최대한 넓혀서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한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과 미래 구상에 합의하는 겁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우리 국민 사이에서 일상화되고 경량화되어야 남북 관계에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 정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